금일 발표는 제3장 그리고 고고학적 복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론 부분하고 3-1의 이제 베니스 헌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제 발표에는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고고학적 건축 복원. 황폐화된 건축 유산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현대의 문화재 보호기관,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댕크말플레게라고 하는데 이 보호기관에서는 고고학적 복원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알렉산더 스툼은 고고학적 복원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또는 현대적 건축 미학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서술을 하고 있고 이는 건축 미학이 가미되지 않은 고고학적 고증을 통한 본래의 형태로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툼은 모든 시간대의 건축물의 보존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양적인 복원, 본래의 위치에 무언가를 삽입하여 건물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현대적 신축 건물로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적 복원은 그냥 무너진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복원을 양적 복원이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란 고고학적 문서만을 기반으로 건축 재료를 해석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가장 오래된 시점의 형태의 공간 구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를 들어서 한 건축 기념물이 16세기 도면이 남아있고 그 도면이 이제 가장 오래된 시점의 문서라면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복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20세기 이후 이러한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생각이 나타나면서 베니스 헌장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는 세계적으로 유효한 보존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니스 헌장은 오늘날 고고학적 복원을 위해 상당히 많이 이제 인용되면서 이론적인 기초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베니스 헌장. 베니스 헌장은 국제보건 헌장 또는 건물 및 문화유적지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1964년 베네치아에서 베니스 헌장에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였고 역사 기념물의 보존 및 건축 행위에 대한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재의 살아있는 증거이며 또한 과거의 진정성을 풍부하게 전달해주는 이제 매개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니스 헌장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와 2조는 이제 베니스 헌장에 대한 정의, 그리고 3조는 베니스 헌장에 대한 목적, 그리고 4조부터 13조는 복원에 대한 내용, 14조는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개념, 15조는 발굴, 16조는 출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니스 헌장을 각각 이제 살펴보면 제1조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물뿐만 아니라 특정 문명, 중요한 발전,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견이 되는 도시 혹은 전원의 환경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역사적 기념물은 더 나아가 도시구조를 정의하며 이를 통해 규모를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기념물의 보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의해서 항상 추진된다. 그러한 사용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건물의 설계나 장식의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러한 제한 내에서 기능의 변화에 의한 수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허락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건축 기념물에서 어떤 긴급한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니스 현장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복원은 예외적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고 항상 과학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제 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복원의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이 목적은 기념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타내는 데 있으며 본래의 재료와 원래 기록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다.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추어야 하고 불가피한 추가의 작업은 건축 구성에 있어 식별되어야 하고 당대의 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은 기념물의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를 복원 전후로 동반하여야 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 건축가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이 건축물을 재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측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추측이 시작될 때는 이제 복원은 멈추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가피한 추가의 작업은 기존 건축물과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색이 이제 구별되게 놔두어야 하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딱 봤었을 때 기존 건축물과는 구별되게끔 복원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기념물의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적 요소는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양식의 통일이 목표가 아니다. 라고 짧게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11조를 끝까지 이제 살펴보면은 뒤쪽에 다른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상이한 시대에 첨부된 작업이 기념물에 존재할 때 그 이전 시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첨부된 작업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동시대에 가려졌던 작업이 중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 가치를 가져 복원의 정당성을 더 부여받을 수 있을 때 연관된 요소의 중요성에 관한 평가와 무엇이 파괴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복원 작업에 책임을 지는 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더 있습니다. 이 전체 베니스 헌장에 대한 전체 내용은 제가 이 발표 제일 마지막에 추가를 해놨으니까 제11조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기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11조가 이제 말을 하는 뜻하는 바는 양식의 통일이 이 복원을 하는데 목표가 아니고 만약에 상이한 시대에 첨부된 작업이 있을 경우에 한 건물에 한 건물에 뭐 16세기에 이제 지어졌던 양식이 있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추가 작업을 해갖고 18세기에 뭔가가 덧붙여져 있었을 때 또 19세기에 만약에 이 건축물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은 노후화돼서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 이 18세기에 작업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떼낼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판단은 복원 작업을 책임지는 자에 의해서만 이제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그 16세기에 있었던 작업이 훨씬 더 이제 고고학적으로 아니면은 미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지 18세기에 작업된 부분은 뭐 그 크게 이제 뭐 떼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12조 소실된 부분의 교체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 교체된 부분은 원래의 것과 구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복원이 예술적, 역사적 증거로서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 말한 구조와 약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3조 증축은 이것이 건물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전통적 환경, 구성의 균형과 주변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때만 허용이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괴된 부분은 역사적 건축물에 종속된 동시대의 요소로만 이제 대체 가능합니다. 베니스 헌장은 현대문화유산의 근본적인 근본 법칙 또는 대헌장이라고 해서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이제 불리며 오늘날까지 복원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스 헌장의 내용은 비올레 르딕이 한 세기 전에 복원으로 이제 이해한 것과는 약간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19세기 후반에 역사적인 보존 건축가에 의해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베니스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코모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코모스는 문화재 유적지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그런 기관이고 이코모스의 뜻이 이제 국제기념물 및 유적지 협의회 또는 기념물 보존 국제협의회라고 이제 불립니다. 이 이코모스는 이듬해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이 돼서 유네스코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제간 협의회로서 건축가, 고고학자, 그리고 민족학자, 지리학자, 엔지니어, 미술사, 그리고 도시계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에 들어와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이 이제 파괴될 위험이 커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일부가 쇠퇴하거나 붕괴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유산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때때로 이제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이제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 1972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제 효력 분야로서 건축, 그리고 대형 조각, 기념비적 그림, 고고학적 유물, 역사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인 이유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비문들, 그리고 건축 앙상블 또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포함됩니다. 베니스 헌장의 이제 전통적인 진정성에 대한 개념의 약간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977년 세계 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9장에 이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역사적 기념물의 디자인, 재료, 제작 및 환경에 대한 진품 테스트를 충족해야 하고 그리고 진정성은 원래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고려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모든 후속 수정 및 추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니스 헌장에서 역사적 재구성 또는 역사적 형태의 실험은 이제 제외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5장에서 본 책의 5장에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음 장에서 이제 폐허가 된 건물의 고고학적 재구성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3-1 베니스 헌장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 뒤쪽에는 이제 베니스 헌장에 대한 전문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1조부터 시작해서 16조까지 이제 해석본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니스 헌장 이코모스가 만든 거예요? 베니스 헌장이요? 아니요.
베니스 헌장은 이코머스 쪽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코머스는 베니스 헌장에 만들어진 이듬해에 이제 기관으로서 뭔가 이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 헌장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제 이코머스라는 협회가 이제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니스예요?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베네치아에서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처음에 아테네 원장도 그렇고 꼭 이탈리아에서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베니스에서,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복원에 대해서 모여갖고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헌장을 발표를 했는지. 근데 그럴 만한 게 저도 사실은 베네치아를 유학 오기 전에 거기로 유학 가려고 고민했었는데 거기는 건축학과라는 게 따로 없고 학과 이름이 아키텍처 앤 컨저베이션 학과예요. 그래서 그 베니스 공대에 있는 그런 이름만 봐도 확실히 좀 이런 게 전통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지금 원호원 최욱 소장님이 베니스에서 공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거. 네, 뭐 많죠. 그 당시에 공부하셨던 분들. 알도로시 있을 때. 한참. 사실 베니스 헌장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었던 복원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이제 베니스 헌장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1장, 2장에서 비올로 리릭 쪽 뭐 복원도 이제 다루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복원에 대한 개념은 아니었었거든요. 뭔가 조금 더 창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해석이 훨씬 들어가 있는 복원이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훨씬 이전 사람들은 이 복원에 대해서 뭔가 재해석이나 아니면 약간 창조적인 면을 좀 다뤘다고 하면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베니스 헌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복원에 대한 생각을 이제 지니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세미나 씨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채팅을 했는데 마이크가 되네요. 예. 네. 그 베니스 헌장이 왜 베니스 헌장인지 그때 당시 64년 5월 25일부터 31일 동안 2차 국제 역사적 기념물 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에서 승인을 해서 베니스 헌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대요. 근데 이게 왜 굳이 베니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지, 베니스가 뭔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국제 역사적 기념물 건조물 건축학회 뭐 이런 게 이제 베니스에서 이제 총회를 연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못 찾았어요. 뭐 일단 3장의 서론하고 이 베니스 헌장에 대해서는 그냥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다면 해주십시오. 베니스 헌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조항들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현대 복원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가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규범인 거죠. 네. 근데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건축물에 대한 복원을 정의하지는 않고 건축 기념물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건축 기념물이 아니고 사실 역사적인 기념물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제1조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건물을 역사적인 기념물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도 약간 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이 역사적인 기념물이라고
정의된 건물에 대한 복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니스 현장에서. 네, 저기서 역사적 기념물은 그 문화재 보존,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거랑은 관련 없는 말인 거죠. 아니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들을 네, 덴크말 플래게 쪽에서 이제 이 건물은 우리 쪽에서 봤었을 때 문화적인 유산이다라고 지정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 복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베니스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근데 여기 처음에 고고학적 건축 복원 시작할 때 그때는 본래 형태로 복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시점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베니스 현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의 통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와 조화롭게 통합되는 동시에 조금 그 차이점도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는데, 그러면은 서론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랑 여기랑 뭔가 이렇게 상충된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 고고학적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건축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한 건축물이 15세기, 그러니까 뭐 한 15세기에 졌는데, 남아있는 그런 고고학적 문서가 만약에 16세기에 리모델링 했었을 때 남아있었던 문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복원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는 15세기 건축물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고 16세기 때 남아있었던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복원을 해야 되며, 그리고 만약에 파괴된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16세기 남아있던 문서를 통해서 복원을 하지만, 이 복원된 부분과 기존에 남아있던 부분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서로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차이점이 드러나게끔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니스 현장에 나오는 거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어느 일정 부분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게, 그때 제가 발표했었던 그 비올레르디기 복원했던 그 사례를 봐도, 그 비올레르디기 건축 복원을 할 때는 항상 고고학적인 기초 자료를 사용해서 복원을 하지만, 비올레르디기 추구했었던 거 어떤 양식적인 통일을 좀 추구했다라는 점 자체는 좀 반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고고학적인 건축 복원을 같이 갖고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어진 부분 아닐까요? 네. 아까 여기도 구조에도 보면은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런 문헌적으로 혹은 근거에 맞게 이제 비올레 르딕이 처음 했던 것처럼 그런 좀 시스템을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근데 양식의 통일성 면에 있어서도 그 비올레 르딕은 좀 혼합적인 그런 거를 찬성하는 쪽 아니었어요? 근데 베니스 현장에서도 양식의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제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만약에 고고학적 문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만약에 이게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혼재된 양식을 전부 다 뭐 15세기 때 양식으로 이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혼재된 양식은 그대로 그냥 혼재된 양식으로 놔도 돼.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제 파괴하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 아니면은 떼내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했던 이 11장 이 전문을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어떤 부분을 그대로 두고 어떤 부분은 뭐 떼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은 해야 되고, 어느 시대 때 이제 만들어졌던 건축물이 훨씬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스 현장도
모든 양식을 다 이제 돌려라가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의 건축물로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비올레 르딕하고 그렇게 비올레 르딕이 말하는 것과 저는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제 발표에서 그 일종의 이 베니스 헌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뒤에는 이제 예제가 나오니까 아마 훨씬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방금 채팅창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이 사진이 아까 말씀하신 베니스 헌장 중에 그 복원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 때 지어졌던 슈리성의 성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세로 된 이 부분을 표식을 해서 이 부분부터는 복원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관람객들한테 복원이 된 부분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베니스 헌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따르지 않았나라고 해서 한번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밑에 쪽에 있는 게 남아 있는 거고 위쪽에 이제 복원된 부분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새로 복원했네. 그러게요. 그래서 남아 있는 이게 어쨌든 색감으로는 이게 복원된 건지 사실 잘 저희가 식별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식을 자그맣게라도 해주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복원이 된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에 남한산성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남한산성도 저렇게 복원된 거를 표시를 해줬나요? 저희는 이제 성벽 복원을 하실 때 저렇게 조그마한 표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아예 형태라든지 그게 가공된 석재 가공면의 티가 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동그랗고 옥수수 알갱이 같이 생긴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주변이 이제 돌들이 소실이 돼서 없을 때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되면은 좀 형태가 다르지만 메꿔진 석재처럼 보이게끔 해서 아예 이 시간의 차이가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베니스 헌장 아까 제가 발표한 부분에 보면은 복원을 하는 부분의 자재는 동시대의 자재로서 이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적용이 된 거는 아니네요. 최대한 원래의 자재를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자재를 쓰지만 아예 그 돌이 자재들이 다 소실이 됐지만 이 최대한의 복원,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부분에서도 보면은 최대한의 복원을 할 수 있는 양적 복원이라는 또 가치를 또 두고 본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재료들의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재질로 복원을 해서라도 그 양적 복원을 이루고 다만 그 재질을 현대 시대의 그 재질을 사용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표식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최대한은 원래의 자재를 사용하는 걸로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파손된 부위가 크면 클수록 동시대의 자재를 구해서 복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매우 어렵죠. 그쵸. 예, 그때 당시에 자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 부분도 저번에 수원화성에서 팔달문 복원했을 당시에 그 팔달문에서 나온 그 목재 자재들을 다 이제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단문의 어떤 부분의 목재인데 하면서 원래의 목재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하지만 이제 복원된 부분에서는 재사용이 안 되지만 전시의 목적으로는 또 사용하면서 좀 교육을 하는 방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